M65 필드 재킷은 미군을 대표하는 군복으로 시작해 세계적인 스타일 아이콘으로 발전했고 시대를 걸쳐 스트릿웨어의 필수품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필드 재킷은 M65 이전 M41부터 M43, M50, M51 그리고 M65로 발전해왔죠. 그렇다면 M65 필드 재킷은 어떻게 지금의 위치를 가지게 되었을까요? 오늘은 M65 필드 재킷과 M65 이전 필드 재킷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필드 재킷의 한국어 명칭은 야전상의로 전쟁 시 야외에서 입는 상의를 말합니다. 한국에서는 야상이라는 줄임말로 불리기도 하죠. 1930년대 후반까지 미군은 울로 된 셔츠와 바지에 엉덩이 중간까지 내려오는 서비스 코트와 한겨울에는 울오버 코트를 착용했습니다. 이후 1차 세계대전이라는 혹독한 전쟁 속에서 기존의 군복의 비효율성을 느낀 미군은 4년 동안 효과적인 전투복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했고 1937년 M38이라는 재킷을 탄생시킵니다. 이 재킷은 원래 니콜슨이라는 병장의 아이디어로 탄생했지만 프로젝트의 담당자였던 육군 소장 제임스 K 파슨스의 이름을 따 파슨스 재킷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사실 M38은 공식적인 필드 재킷은 아니었습니다. 다음에 나올 필드 재킷의 프로토타입으로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M38은 어깨에 견장이 없고 주머니에는 덮개가 있는 게 특징입니다. 겉감은 포플린 원단이 쓰였고 안감은 플라넬 울로 제작되었죠. 이후 1941년 M38을 변형한 첫 번째 필드 재킷으로 불리는 M41이 생산됩니다. M41은 이전 M38에 없던 견장을 추가하고 주머니에 덮개를 없애 빠르게 보급품을 넣고 꺼낼 수 있게 했죠. M41은 즉시 야전에 보급되었지만 재킷의 얇은 안감은 미국보다 추운 유럽의 날씨에 열악한 보온성을 제공했고 가벼운 면 외피는 습한 날씨와 바람으로부터 몸을 거의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올리브 컬러로 제작되었지만 내구성이 좋지 못해 얼마 가지 않아 베이지색으로 변하기 일쑤여서 미장에도 효과가 없었죠. 거기다 사선으로 된 측면 주머니는 탄약 벨트를 재킷 위에 착용하면 물건을 넣고 꺼내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거기다 주머니도 너무 적었죠. 야전에서는 수많은 항의가 쏟아졌고 미군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43년 M43이라는 새로운 필드 재킷을 제작합니다. 두 번째 필드 재킷인 M43은 어두운 올리브색으로 기장은 허벅지 위까지 내려왔고 탈착식 후드에 바람을 막는 데 도움이 되도록 밑단과 허리에 조임끈을 넣었으며 가슴에 2개의 포켓을 추가해 실용성을 높였습니다. 거기다 레이어드해서 입을 수 있는 내피를 추가하여 추위와 더위에 실용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하였죠. 또한 기존의 M41은 지퍼가 잘 고장났기에 지퍼를 제거하고 단추 여밈으로만 제작됩니다. M43은 1943년 이탈리아의 삼보병 사단에 처음 지급되었고 44년 후반부터 북서유럽의 부대에도 보급되었지만 생산이 지연되었고 이후 M50 필드 재킷이 등장하면서 널리 보급되진 못합니다. M50 필드 재킷은 기존 M43 필드 재킷과 외형적인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다만 지퍼의 기술 발전으로 다시 지퍼가 추가되었고 기존의 클래식한 단추 대신 스냅 단추로 변경되어 단추를 손쉽게 열고 닫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M50은 너무 얇게 제작되어 호평을 받지 못했고 이듬해 개량되어 M51이라는 이름으로 보급되었죠. 내구성을 높인 M51은 1955년 베트남 전쟁을 통해 널리 보급됩니다. 금방 끝날 것 같았던 베트남 전쟁이 장기화되자 미군은 병사들을 위해 1965년 M51 필드 재킷의 기능성을 더 향상시킨 M65 필드 재킷을 제작해 보급합니다. M65의 가장 큰 변화는 소재였습니다. 남베트남 중부 고원 지방의 극단적인 우기 날씨에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나일론과 세틴의 고급 혼방 소재를 사용하여 방수 방풍 기능은 물론 내구성까지 끌어올렸고 소매는 단추 대신 벨크로로 교체하여 효과적으로 소매를 잠글 수 있게 하였죠. 또한 기존의 탈부착 후드를 변경하여 카라 안에 후드를 말아 넣을 수 있게 했습니다. 그렇기에 카라가 기존의 필드 재킷들보다 두툼한 게 특징입니다. M65는 크게 1세대부터 4세대로 구분됩니다. 1세대는 66년 가장 초창기에 출시된 디자인이고 어깨에 견장이 부착되어 있지 않은 게 특징입니다. 67년 보급된 2세대는 어깨에 견장이 추가되고 지퍼가 은색으로 되어 있죠. 72년부터 88년까지 보급된 3세대는 지퍼가 황동색으로 변경되어 있으며 마지막 4세대는 지퍼가 플라스틱으로 바뀌어 내구성이 더 좋아졌습니다.
1955년부터 시작된 베트남 전쟁은 10년이 넘는 기간 지속되었고, 이 의미 없는 전쟁이 장기화되자 미군은 세계적으로 많은 비난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와 함께 60년대 중반부터 미국 서부를 중심으로 베트남 전쟁을 반대하는 시위가 잇따랐죠. 시위에는 베트남전 참전 용사들도 참여했는데요. 참전 용사들은 편안하고 보온성이 좋았던 M65 필드 재킷을 가져와 실생활에 입었고, 그들이 입고 있었던 M65가 시위대 사이로 퍼지기 시작하면서 역설적이게도 이 재킷은 베트남 전쟁을 반대하는 운동가들의 상징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동시에 다른 필드 재킷이나 OG107 셔츠 같은 베트남전에서 쓰였던 군복이 평화와 반문화의 상징으로 탈바꿈되었죠. 비슷한 시기 M65 필드 재킷의 생산과 납품을 담당했던 알파 인더스트리가 1970년 소매시장용 복제품을 생산해 판매하면서 기성세대에 대한 반감으로 가득 찼던 평화를 외쳤던 미국 서부의 젊은이들 사이로 빠르게 유행하기 시작하였죠. 70년대 이후 M65 필드 재킷은 군복에서 스트릿웨어로 자리 잡은 대표적인 옷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당시 개봉한 영화들에서도 확인할 수 있죠. 1975년 개봉한 영화 택시 드라이브에선 주연을 맡은 로버트 드 니로가 팔에 킹콩 컴퍼니라는 부대 마크가 달려있는 2세대 M65 필드 재킷을 착용했고, 77년 영화 애니홀에서 우디 앨런은 영화 전반에 걸쳐 M65 필드 재킷을 입고 등장합니다. 특히나 택시 드라이브에서 등장한 드 니로의 M65 필드 재킷은 영화의 흥행과 함께 리얼 맥코이, 휴스턴 등 미국 문화를 선망했던 일본의 의류 브랜드들에서 영화상 등장했던 가상의 킹콩 컴퍼니 로고와 함께 드 니로의 M65 필드 재킷을 복각하여 선보이기도 했죠. 이렇게 미디어를 통해 M65 필드 재킷은 미국을 넘어서 유럽과 일본 등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 뒤로 기복은 조금씩 있어 왔지만 꾸준히 사랑받는 클래식한 아이템의 대명사로 자리 잡게 되었죠. 필드 재킷은 캐주얼과 포멀 모두 잘 어울리는 아우터입니다. 필드 재킷뿐만 아니라 피쉬테일 파카나 플라이트 재킷 등 밀리터리 웨어로 시작한 남성복들은 다양한 스타일의 소화가 가능해 활용도가 매우 좋은 아이템들입니다. 그렇기에 오랜 시간 사랑받았고, 많은 브랜드에서 자신의 컬렉션에 지속적으로 M65 필드 재킷을 비롯한 밀리터리 웨어 착장들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비즈빔이나 엔지니어 가먼츠, 더블탭스 같은 일본 브랜드들은 다양한 시즌에 걸쳐 M65 필드 재킷을 복각하였고, 펜디나 생로랑 같은 하이엔드 브랜드들도 M65의 실루엣을 이용한 다양한 착장들을 선보였습니다. 베이프나 슈프림 같은 스트릿웨어 브랜드도 M65에 대한 스핀을 시도했죠. 국내에선 2000년대 초반 니폰필의 유행과 함께 야상이라 하여 필드 재킷이 엄청난 유행을 했습니다. 특히나 팔에 독일군 국기가 그려져 있는 독일군 야상이 남성들 사이로 큰 유행을 했었죠. 베트남 전쟁이 반세기가 지난 지금 M65 필드 재킷은 스타일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튼튼하면서도 편안하며 실용적이면서 멋스럽습니다. 시대를 초월한 매력으로 유행을 타지하는 클래식한 실루엣의 M65 필드 재킷, 이 기회에 옷장 속에 하나쯤 마련해 두시는 건 어떨까요?